모든 것을 알고 싶은 평범한 아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전지적 일반인 시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이기적 유전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제를 왜 이모가 고모보다 더 조카를 사랑하는가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숫자로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왜 부모님, 자식, 형제, 자매, 가족들은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존속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이 안에 전부 이 유전자가 꽉 들어차 있는 그냥 봉다리잖아요. 봉다리. 말하자면 이 봉다리 꾸러미, 이 이기적인 이 유전자의 이 꾸러미는 왜 가족이나 가족 다수를 위해서 이타적인 희생을 또 감수하는가,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제가 특히나 또 조카들도 많고 또 저희 누나들이 많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받아들여졌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조카들과 또 이모의 관계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저는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이 우리 조카들, 제 조카들이 막 눈에 넣어도 막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럽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부분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로 그 유튜브를 한번 좀 영상을 좀 남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제가 만들기를 좀 시작한 거거든요. 이 책이 주장하는 거는 사람 이외에 동물, 식물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유전자가 만들어낸 그 기계라는 거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증명에 의해서 도출된 그런 이론은,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이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유전자한테 이렇게 유전자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유전자들끼리 회의하는 거를 우리가 엿들을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리처드 도킨스가 그 어떤 사고 과정의 사고에 의해서 추론해낸 이제 결과인 거죠. 리처드 도킨스의 생각이고 주장인 거죠. 확실히 리처드 도킨스가 훌륭한 이야기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 방송에서 보니까 한때 리처드 도킨스하고 그 관계가 좋았던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리처드 도킨스를 좀 폄하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좀 관계가 나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는 단지 이야기꾼이지 과학자가 아니다. 훌륭한 이야기꾼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또 실제로 상당히 흥미롭게 논리를 이제 펼쳐가거든요. 되게 재밌는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정말 힘들고 좀 난해했던 부분들도 많긴 하죠. 그래서 이 리처드 도킨스의 추론의 과정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쪽에 올려야 되니까. 만약 어떤 남자가 시카고 갱단에서 오랫동안 별탈 없이 살아왔다고 할 때,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굉장히 빠른 총잡이이고 어리 있는 친구를 여러 명 거느린 능력 좋은 사나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 추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가 생존해온 조건, 성공해온 조건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에 관해서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라는 것이다. 성공한 시카고 갱단과 마찬가지로 우리 유전자는 치열한 세상에서 때로는 수백만 년 동안이나 생존해왔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우리 유전자에 어떤 성질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부터 논의하려는 것은 성공한 유전자에 대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한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책을 읽는 내내 좀 불편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그 어떤 여기서 말하는 이기주의라는 거죠. 우리는 이 유전자의 존속과 어떤 그 전달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어떤 기계고, 그냥 어떤
꾸러미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그 이기적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불편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성이 또 관여되는 거예요. 도덕성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이타적이다 하면 좀 좋은 것이고, 이기적이다 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좀 잽실하고, 그죠? 좀 잽실하고 뭐 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도덕성이 관여돼서 내가 이기적이라고? 내 어떤 근본이 이기적이라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책에도 적혀져 있는 부분은 이 책은 독자가 흥미롭게 읽도록 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도덕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이 책의 내용을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감안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거죠. 이 유전자라는 것이 이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결국 우리는 이 각각의 개인들의 이 개체는, 특히 인간은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는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깡그리 무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그냥 껍데기이고, 어떤 지나가는 과정이고, 어떤 그냥 기계에 불과하고, 이 뭐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뭐 알 수도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유전자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유전자들, 걔네들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이 조정이 되는 듯한, 이기적인 의도에 의해서 조정되어서 설계가 된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거는 항상 그 불편함이 계속 좀 있긴 합니다.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됩니다. 자, 왜 이모가 고모보다 조카를 더 사랑하는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거는 지난번 건 좀 재미없다, 솔직히. 근데 이번 주제는 진짜 재밌어. 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나?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 와, 이거는 진짜 후회 안 하니까 진짜 봐. 와, 진짜 재밌다. 정말 재밌다. 가족 관계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그냥 일반론인 거예요. 일반론. 그러니까 모든 가족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가족마다 뭐 사연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뭐 또 형제 간에는, 또 부모 자식 간에는 뭐 넘보다 더 못한 관계도 있고 뭐 그렇던데, 그냥 일반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거 다 찍어놨거든. 쫙 다 몇 번이나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고 하다가, 뭐 이제 다 찍고 나서 보니까 이 마이크를 안 달라는 거야. 제가 말을 또 어눌하게 하는데 마이크 안 달고 하니까 뭐 내가 들어도 이거 내가 뭔 중얼중얼 뭔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자, 오늘도 이게 그냥 원테이크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이 책의 6장 유전자의 행동 방식이라는 챕터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이 장에 나오는 내용. 이 장의 핵심은 유전자가 타인의 몸속에 들어앉아 있는 자신의 복사본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행위는 사람이라는 그 개체로 놓고 보자면 그 이타주의로 나타나겠죠. 근데 실은 어디까지나 유전자의 이기주의에서 생겨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가 새끼에게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뭐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뭐 그런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뭐 혈연자들, 그러니까 형제, 자매, 뭐 조카, 또 가까운 뭐 친척 다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다수의 혈연자, 그러니까 다수의 뭐 가족이나 뭐 형제, 자매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또 한 개체가 희생을 하는, 그건 뭐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희생을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좀 익히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 거 뭐 주제로도 쓰이기도 하고, 한 개체가 이제 희생을 했을 경우에 그 개체 안에 있는 유전자 사본 하나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살려낸 나머지 개체들, 나머지 이제 그 가족들이나 이렇게 혈연자들 안에는 그 공유하고 있는 유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많은 그 사본을 구조하는 셈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이타적 행위로 보이는 게 사실은 요 계산상으로 남는 장사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가족 간의 특정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자면 내 코의 생김새와 관여되는 유전자, 특정 유전자 A가 있다고 합시다. 이 코의 생김새와 관련된 이 코의 유전자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부터 왔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코의 유전자를 받을 확률은 50%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를 한 것처럼 아버지의 정소 그리고 어머니의 난소에서 우리가 46개의 염색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23쌍이 이제 염색체가 있는데 아버지 정소에서 정자로 나오기 직전에 그 교차라는 과정에 의해서 이게 한번 섞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섞여서 23쌍의 대표 선수들이 나오고 어머니로부터 이제 동일한 어떤 교차의 과정에 의해서 난소에서 23쌍이 나오고 그게 합쳐져서 저희 첫 번째 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제 코와 관여된 유전자가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코와 관련된 유전자는 어머니로부터도 받겠죠. 근데 이제 그게 붙으면 그 대립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그 어느 한쪽이 발현이 되잖아요. 그 발현된 유전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아버지의 체세포 안에는 그 유전자 A는 무조건 들어있겠죠. 모든 아버지 체세포 안에는 그 유전자 A가 그 코와 관련된 유전자, 코의 생김새와 관련된 유전자 A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의 누나, 나의 누이가 그 동일한 유전자를 받을 확률은 저와 똑같이 50%인 겁니다. 2분의 1인 거죠. 2분의 1. 어머니 혹은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거니까. 만일에 이 코와 관련된 유전자를 어머니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그 또한 50%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근연도라는 걸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근연도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 책에 적혀져 있는 게 내가 영어는 좀 무식해서 잘 모르겠지만 relatedness네. relate 관계, relation 그 관계도 말하자면 관계도 근연도라는 게 관계된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혈연자, 두 사람의 가족이 한 개의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나타내는 게 이제 근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근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모와 나와의 근연도는 이렇게 2분의 1입니다. 나의 코 혹은 다른 것 어떤 유전자들을 이렇게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을 확률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부터 받을 확률은 2분의 1인 거죠. 50%인 거죠. 마찬가지로 나의 형제들도 부모와의 관계는 2분의 1의 근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50%의 근연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와 나의 형제, 나의 누이와의 근연도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런데 나는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절반씩 받기 때문에, 나와 나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의 근연도는 이거는 무조건 2분의 1인 거예요. 무조건 50%. 그런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있고 누이가 있으면 나와 나의 누나와의 근연도 관계는 2분의 1이긴 하나 요거는 2분의 1보다 50%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평균 값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수 분열이라는 제비뽑기의 과정에서 어떤 쪽이 좀 더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 간에도 이렇게 좀 더 많이 닮을 수도 있고 적게 닮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보통 우리가 닮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얼굴 아니면 이렇게 외형적인 키나 몸의 형태라든지 외형적인 것만 좀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얼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얼굴이라 하는 거는 몸 전체를 생각하면 사실은 되게 좀 극히 좀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가 닮을 수도 있고요. 대장이 닮을 수도 있고요. 혓바닥이 닮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유명한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어떤 유전자라든지 어떤 경향성의 어떤 성향에 대한 유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그런 그 유전자에 대한 얘기인 거죠. 얼굴 꼭 생김새뿐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세대를 또 거치면은 또 2분의 1이 되는 거죠. 또 2분의 1. 그러니까 할머니와 손자와의 관계는
4분의 1, 0.25가 되는 겁니다. 할머니와 손자. 한 세대를 거치고 또 한 세대를 거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의 유전자를 손자는 25%를 갖는 거죠. 이 근연도를 이렇게 숫자로 따져볼 수 있는 공식 같은 게 이제 수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끝에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삼촌, 혹은 이모, 고모와 조카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 이런 거죠. 내가 조카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조카를 생각하면 정말 뭐 모두 다 너무 사랑스럽거든. 내가 조카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25%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 형제는, 이제 형제 자매는 똑같이 2분의 1의 어떤 유전자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조카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25%의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거죠. 25%. 그리고 사촌 간에는 이게 12.5%가 되더라고요. 12.5%. 사실 12.5%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상당히 큰 숫자예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의 12.5%나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라는 얘기잖아요. 12.5%라는 게, 우리가 그 옷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습한 5%만 들어가도 막 쭉쭉쭉쭉 늘어나거든요. 물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12.5%를 공유한다는 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촌들 간의 어떤 좀 긴밀하고 이런 것들도 이 논리로, 이 어떤 이론을 놓고 보면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가 참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그 애절한 부분, 또 내 유전자의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와 유전자를 50%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사랑이라는 거를 이렇게 숫자로 따져놓고 보면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좀 비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한 이기주의라는 거죠. 또 여기서 얘기하는 또 재밌는 부분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버지보다는 보통 어머니가 우리가 좀 더 애절하게 절절히 좀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좀 정을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동물로 치면 알이나 새끼를 직접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50%의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놓고 보면, 조금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 어머니가 외도에 의해서 자식을 낳게 된다, 새끼를 낳게 된다. 이건 동물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법률상의 아버지라는 거는 나와의 근연도는 사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좀 더 확실한 50%이기 때문에 좀 더 끌린다는 거예요. 이 논리로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던 이모가 고모보다 더 조카를 사랑한다라는 게, 모든 고모들이 또 이걸 들으면 저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다 다른 거지만, 근데 대체로 보면 이모들이 좀 조카를 좀 더 사랑하는 경향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 이 주변에 보면 좀 고모보다는 이모의 애정이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잖아. 이 논리로 보면 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모 혹은 외삼촌 같은 경우에는 나의 누이의 자식이니까 누이가 직접 낳았잖아. 그러니까 나와 누이의 관계도 확실한 거고, 그리고 이 누이와 그 조카와의 관계도 확실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25%인 거예요. 나의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그런데 고모 같은 경우에는, 고모의 입장에서 보면, 고모의 오빠나 남동생의 부인이 놓은 거잖아. 그러면 이 부인이 외도에 의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면 나와의 근연도는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지.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가 고모보다 조카를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약간 여담처럼 좀 재밌게 좀 설명을 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걸 보면 좀 재밌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 이런 주장들에 의해서 자식과 부모의 어떤 사랑이라는 것, 형제 간의 사랑보다도 더 높은 게 확실한 50%, 확실한 2분의 1. 형제 자매 간에는 확률적인 50%.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관계를 놓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비대칭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은 항상 부모보다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보다 기대 수명이 더 길죠. 부모는 기대 수명이 더 짧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극진히 더 사랑하고 뭐 이러는 이유가 그 유전자의 기대 수명이 자식이 더 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연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A와 B, 예를 들자면은 저희 이제 큰 누나의 큰 딸인 정아가 있어요. 최정아가 있고 둘째 누나의 큰 딸인 박현지, 현지, 정아와 현지가 있어요. 이 정아와 현지의 공동조상을 모두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아, 우리 큰 조카는, 큰 누나의 큰 딸은 자기 엄마가 있겠죠. 우리 김정국 씨 자기 엄마가 있고, 둘째 누나의 큰 딸 현지의 조상은 자기 엄마 김정산 씨가 있겠죠. 우리 둘째 누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큰 누나와 둘째 누나의 공동 조상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겠죠. 이 공동 조상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죠. 그렇게 이 각 어떤 세대 간격을 세는데요. 우리 제일 큰 조카 큰 누나의 큰 딸인 정아로부터 세대 간격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기 엄마 한 세대,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인 그 두 세대, 하나 둘, 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둘째 누나, 또 현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세대 간격. 그러니까 공식으로 하면 2분의 1의 4승이 첫 번째 어떤 그 근연도를 계산하는 첫 번째 숫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4승. 그리고 공동조상의 숫자를 밝혀야 됩니다. 방금 정아와 현지, 나의 두 조카 간에, 두 어떤 사촌 간에는 공동조상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의 4승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그러면 2분의 1의 3승, 결국은 그게 뭐죠? 8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12.5%인 겁니다. 12.5%. 그러면은 여기에 정아와 외삼촌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자면, 둘째 누나 대신에 저를 외삼촌을 넣잖아요. 그러면 정아로부터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분의 1의 3승 곱하기 공동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곱하기 2가 되니까 결국 그거는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25가 되는 거죠.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아와 우리 첫째 조카, 우리 조카 정아와 나와의 유전자가 공유할 확률은 2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공동조상의 숫자가 2가 아니라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째 누나와 둘째 누나가 이복 형제라고 하면, 이제 뭐 다른 엄마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공동조상은 외할아버지인 아버지뿐이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근연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사촌은 증손자와 동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팔촌 같은 경우에는 128분의 1이라고 하네요. 좀 상당히 좀 멀어지게 되네요. 어떤 사촌끼리는 8분의 1, 12.5%가 되는 거죠.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면 근연도는 1입니다. 제일 높죠. 일란성 쌍둥이는. 이렇게 자기와 어떤 가족 또 친척 간의 근연도를 한번 계산해 보면 재밌더라고요. 저는 뭐 좀 흥미롭긴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꼭 이제 뭐 가족의 예를 들었지만, 가족뿐 아니라 어떤 다른 동물들, 뭐 또는 그 곤충들에서의 어떤 이타적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 근연도를 놓고 또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이 좀 잘 부합이 되는 그런 것들도,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되게 저는 또 흥미롭게 이렇게 좀 봤습니다. 제가 이 챕터를 보면서 참 안도감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미혼이고 뭐 자식이 없는데, 항상 머리 한쪽 편에는 제가 이제 부모님께 좀 불효를 하는 아들 하나인데 대를 잊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대를 잊고 잊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효하는 마음이 좀 있다. 뭐 이런 어떤 참
일종의 죄책감이 늘 좀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좀 자유로워진 거예요. 좀 이렇게 해방감을 느낀 거지. 뭐냐면 저는 조카가 많잖아요. 누나가 제가 뭐 5명이나 있거든. 조카가 11명이니까 저의 25%씩 그러니까 뭐죠? 250%, 275%네. 그러니까 굳이 제가 유전자를 전달하지 않아도 저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25%씩이 우리 조카들 사이에 다 있는 거야. 조카들한테. 그러니까 좀 해방감을 좀 이렇게 자유로움을 좀 얻은 거예요. 그런 내가 데리지 못한다는 어떤 죄책감에서. 가족 간의 사랑을 뭐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숫자로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혹자는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해 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읽으면서 제가 어떤 뭐 가족들을 생각을 이렇게 할 때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비밀에 의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내가 가족들의 사랑을 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오히려 더 이 숫자로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써 난 좀 더 각별해지는 것 같더라고. 누나의 관계라든지 형제 또 우리 조카들의 생각할 때 나랑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유전자의 뭐 이만큼을 뭐 절반이나 혹은 뭐 10몇 %나 25%나 공유를 하고 있구나. 나랑 똑같은 어떤 유전자의 어떤 근본들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좀 더 그 특별한 생각들이 들더라고. 퍼센테이지로 또 숫자로 생각해보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좀 더 각별히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표현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나도 사랑해.